창의성은 낯선 것들의 연결이다. 공감각 소유자들의 뇌를 보면 일반인과 달리 각기 다른 감각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알파벳을 볼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에서 추가 신호가 발생해 색처리 담당 영역으로 이동되는 시기다. 이 연결이 강할수록 공감각을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창의성의 두 번째 속성을 알 수 있다. 스티브 잡스는 창의력이란 여러 가지를 연결하는 능력이다 라고 했다. 창의성은 연결이다. 하지만 잡스가 말한 여러 가지가 아무거나를 뜻하지는 않으며 서로 다른 낯선 것들을 연결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창의성을 이렇게 정의한다. 창의성은 낯선 것들의 연결이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교수인 로저 스페리 박사는 좌뇌와 우뇌가 완전히 같지 않으며 각기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밝힌 공로로 1981년에 노벨상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좌뇌는 좀 더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며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반면 우뇌는 정보를 전체적으로 종합하면서 예술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연구는 신경과학계에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이때부터 좌뇌와 우뇌의 다른 기능을 설명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나의 사회현상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시기에 좌뇌와 우뇌를 적절한 분야에 활용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기계발서들도 많이 출간되었다. 좌뇌와 우뇌는 각기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뇌량으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정보 교환을 한다. 이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간질병은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피드백 회로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세이다. 예전에는 간질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뇌량을 절단하여 두 반구 사이의 정보 교환을 차단시키기도 했다. 그러면 간질도 발생하지 않게 되고 정신도 멀쩡해 보이고 대화를 나누는 데에도 문제가 없지만 가끔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뇌량이 절단된 어떤 환자는 왼손으로는 자신의 아내를 끌어안으면서 오른손으로는 아내의 얼굴을 내리쳤다. 아내에 대한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표출된 것이다. 또 어떤 환자는 자신의 오른손이 자기 목을 조를까봐 무서워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한다. 의사들은 이런 증세를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부조리를 묘사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인간의 창의성은 뇌의 작품이며 뇌는 서로 다른 것을 상호 연결하면서 기능한다. 뇌의 가소성은 연결의 확장이며 네트워크의 성장이다. 뇌는 그 자체로 창의성의 놀라운 실체이자 가장 확실한 비유이다. 자연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프니아라는 물벼룩은 아주 작은 갑각류로 암수의 수정 없이 복제를 통한 무성생식을 하기에 모두 암컷이다. 그런데 가뭄이 들거나 생태적 교란이 일어나면 갑자기 수컷들을 생산하여 유성생식으로 번식 방법을 바꾼다. 무성생식을 하는 생물은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보다 평균 2배 정도 빠르게 번식한다. 번식이 중요한 자연에서 무성생식은 유성생식보다 더 효율적이다. 하지만 무성생식으로 번식한 생물은 모든 자손의 유전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생존에 취약한 환경을 만나면 종 전체가 몰살할 수도 있다. 반면 유성생식은 암수로부터 각각 유전자를 받기 때문에 하나가 취약할지라도 다른 하나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적합한 유전자일 가능성이 생긴다.
결국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질적인 것들을 연결하여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에는 무성생식에 비해 번거로워 보이는 유성생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지구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생명들이 존재하며 생명 하나하나는 창의성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생명을 만든 기초 원자는 매우 단순하다.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황이 모든 생명체의 99%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탄소가 핵심인데 흥미롭게도 탄소는 지각 구성 요소의 0.03%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왜 탄소를 중심으로 생명이 만들어진 것일까? 생명이라는 놀라운 아이디어도 결국 연결에서 비롯되었다. 탄소는 그 어떤 원자들보다 다른 원자들과 연결을 맺는 데 특별한 능력을 보인다. 핵산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에서부터 단백질의 구성 요소와 탄수화물 및 지방의 에너지 저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탄소의 연결 능력에 의지한다. 우주 안에 수억 개의 화학물질은 불과 100개 미만의 요소들에 의해 결합되어 있다. 오직 4개의 핵산 염기의 연결로 지구상의 모든 유전자 정보가 암호화된다. 모든 색깔은 빨강, 파랑, 초록의 연결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고 있는 디지털 혁명은 0, 1이라는 단 2개의 정보 연결로 이루어진다. 창의성은 연결이다.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 다음은 어느 누구보다도 창의적인 사람으로 추앙받던 4명이 자신의 꿈을 고백한 내용이다. 이들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추론해보자. 1. 태양이 산꼭대기를 에워싼 구름 위에서 빛날 때 풍경은 참으로 멋졌다. 특히 태양을 둘러싼 찬란한 코로나, 산꼭대기 위로 드리운 무지개 그림자, 안개 속에 있는 나와 구름 주위를 둘러싼 빛은 나를 엄청나게 흥분시켰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 이 모습을 그대로 모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2.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열정적으로 시를 사랑했습니다. 시의 형식과 리듬은 나를 설레게 했죠. 나는 내 마음을 빼앗아간 러시아 시인들의 시구를 개걸스럽게 삼켰습니다. 고백하자면 시가 높이 날수록 더 좋았어요. 시어의 운율에 너무도 깊이 매혹되었기 때문에 나는 5세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2세가 되면서는 장차 내가 시인이 될 거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3. 우리는 밝게 빛나는 점에서 출발해서 점점 더 깊고 깊은 암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새로운 불을 붙여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되죠. 이것은 확실히 대단한 모험이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크나큰 야망에 갑하는 것일 테죠. 우주를 하나의 공식이라는 주형에 쏟아붓고자 하는 것, 그리고 모든 현실을 이성이라는 표준에 맞추어 재단하는 일 말입니다.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마치 세상이 창조되는 것을 목격하는 듯한 느낌이죠. 4. 다른 공부를 하는 것은 추상적 사고의 연습이 된다. 근본적인 의문을 파고드는 법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정작 내가 선택한 공부, 경제학은 제쳐놓고 어떤 때는 순차적으로, 어떤 때는 동시적으로 다른 분야에 강하게 끌린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로마법, 형법, 러시아법과 농민법의 역사, 인종학,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들의 직업은 1. 화가, 2. 시인, 3. 수학자, 4.
경제학자 또는 정치학자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갔다. 첫 번째 인물은 소립자의 존재를 밝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찰스 토머슨 R. 윌슨이다. 두 번째는 유럽에서 여성으로서 최초로 대학 교수가 된 수학자 소피아 코발레프스키이다. 세 번째는 곤충학자 앙리 파브르이고, 네 번째 인물은 20세기 최고의 추상화가인 바실리 칸딘스키이다. 물리학자인 아르망 투르소는 최악의 과학자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이며 최악의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이다 라고 했으며, 생물학자이자 화가인 C.H. 워딩턴은 세계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은 오직 전인, 홀맨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는 기술자, 순수과학자, 예술가 중 하나만 되는 것을 드러내놓고 거부하는 사람이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다시 말하지만 창의성은 낯선 것들의 연결이다. 결국 창의적 인간이란 그 뇌 안에 낯선 것들이 들끓고 있고 그 혼돈 속에서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인간이다. 조지프 프리스틀리는 산소를 발견하고 소다수를 개발했으며 전기 분야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는데, 그는 화학자, 성직자, 신학자, 교육학자, 정치학자, 자연철학자로 불렸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정치가가 되기 전에 전기에 대한 실험을 했고 멕시코 만류에 대한 이론을 정리했으며 난로를 설계했다. 콜레라 치료에 큰 공을 세운 영국의 내과 의사 존 스노우는 환자를 돌보면서도 에테르 투여를 위한 첨단 기술을 개발했다. 아인슈타인은 평생 바이올린과 함께했다. 대단한 남독가 제레드 다이아몬드. 이제 책 이야기를 해보자. 1998년에 퓰리처상을 받은 총균 쇠는 왜 어떤 민족들은 정복과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는지, 왜 각 대륙마다 문명의 발달 속도에 차이가 생겼는지 등 인류 문명의 굵직한 수수께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낸 명저이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유전학, 분자생물학, 진화생물학, 생태지리학, 행동생태학, 유행병학, 언어학, 모든 대륙과 주요 섬들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그리고 기술, 문자, 정치 조직의 역사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하기에 각 전문가들의 공통작업이 필수이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제레드 다이아몬드 한 명이다. 흥미롭게도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이 책에서 왜 자신만이 이 작업을 해낼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는 언어학자인 어머니와 유전학을 전공한 의사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언어학과 생리학을 공부했다. 특히 조류에 대한 관심이 많아 조류 진화론을 전공했으므로 진화생물학에도 조예가 깊었고, 조류 관찰을 위해 세계 곳곳의 현장을 탐사했기에 생태지리학에 대해서도 깊은 공부를 했다. 그는 조류 탐사를 위해 남아메리카,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 등을 33년 동안 돌아다녔고, 그때 수렵채집인, 부족 생활을 하는 농어민을 만나면서 원시사회에 대해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1958년부터 1962년 유럽에 살면서 20세기 유럽 역사로 인해 큰 정신적 상처를 입은 유럽인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역사의 전개에 작용하는 인과관계의 사슬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그 누구보다도 넓은 관심사를 보였다. 그가 만약 다양한 지식에 대한 욕구가 없었더라면 결코 총균 쇠라는 대작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다양성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공동 작업이 아니라 홀로 작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신이 강하지 못한 분야에서는 각 분야의 많은 동료들로부터 지도를 받으면서까지 그는 새로운 이론을 탄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대단한 남독가이다. 그가 새로운 분야를 연구할 때 관찰, 인터뷰, 조언 등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그 분야의 선행 연구와 업적 등을 읽었을 것이다. 감히 제레드 다이아몬드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나도 독서에 대한 책을 창의적으로 쓰기 위해서 뇌과학, 생물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심리학 등을 공부하고 연결하여 쓰고 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나마 쓸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각 분야의 다양한 책을 읽었기 때문이다. 남독은 창의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